할머니, 오늘도 20킬로요? 사료 포대를 들고 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네 사료 가게를 하는 58살 윤상호였다. 문을 잡고 서 있던 75살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도 20킬로. 상호는 포대를 저울 위에 올리며 말했다. 예. 근데 말입니다, 할머니. 말끝을 흐리자 할머니가 눈을 들었다. 왜 그러나? 상호는 입술만 달싹였다. 아닙니다. 그냥 무거우실 텐데요. 할머니는 허리를 곧게 펴려다 조금 구부정해진 몸을 다시 내려다봤다. 무거워도 사야지. 짧은 대답.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구겨진 지폐. 상호는 그 손을 보았다. 굳은 살과 자잘한 상처가 가득했다. 사료 포대는 두툼한 비닐에 쌓여 손수레에 실렸다. 할머니는 손수레 손잡이를 꽉 잡고 말했다. 그럼 다녀오네. 할머니의 등이 천천히 문 밖으로 사라졌다. 상호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거야? 이야기를 조금 되돌려보자. 윤상호가 이 사료 가게를 연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시골 읍내 버스 정류장 앞 허름하지만 정이 묻어나는 가게. 입구에는 개 사료, 닭 사료, 돼지 사료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윤상호 58. 젊을 때는 농사도 짓고 공장도 다녔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다 허리를 크게 다친 뒤 무리한 일 대신 이 가게를 인수했다. 먹고 사는데 큰 욕심 없다. 밥이나 먹고 살면 됐지 뭐. 그게 상호의 입버릇이었다. 가게에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 드나들었다. 닭 키우는 농장 아주머니,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젊은 남자, 돼지 사료를 한 번에 10포대씩 싣고 가는 큰 농장 사장. 상호는 그 얼굴들을 이름처럼 기억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눈에 더 선명히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 몇 달 전 어느 날 낡은 카디건을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저기,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개 사료 20킬로 줄 수 있나? 상호는 조금 놀랐다. 20킬로요? 응. 그게 처음이었다. 상호는 할머니를 위아래 훑어보았다. 75쯤 되어 보이는 나이. 허리는 굽었고 팔은 가늘었다. 저 몸으로 20킬로를 들고 가신다고? 그러나 손님이 주문한 것을 가게 주인이 따지는 것도 웃긴 일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도 사료는 손수레에 실렸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타났다. 정오 조금 지난 시각, 개 사료 20킬로. 말도 똑같았다. 어느 날 상호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다. 사료값 하루 2만 원 남짓. 한 달이면 60만 원이 넘네. 노인이 연금이나 적은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옆 철물점 주인이 물었다. 요즘 이상한 손님 하나 있다며? 상호가 되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람들이 다 보지. 나이 든 분이 매일 사료 포대를 끌고 가면. 철물점 주인은 입꼬리를 올렸다. 개를 얼마나 키우는지 궁금해서 죽겠다니까. 다른 손님도 말했다. 어르신, 그 할머니 말인데요. 네. 혹시 개 장사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닐까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상호의 가슴 속에서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진짜
그럴 수도 있나? 상호는 생각했다. 요즘 불법으로 개를 모아 키우고 팔아넘기는 사람들도 뉴스에 자주 나왔다. 그게 생각나자 왠지 입맛이 떴다. 며칠 뒤 상호는 마음 먹고 입을 열려다가 또 닫았다. 할머니, 개가 몇 마리 거기서 멈췄다. 할머니 눈이 잠깐 상호를 향했는데 그 눈빛에는 여러 말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상호는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따라 할머니가 돈을 건네다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다. 딸깍딸깍. 상호는 황급히 주워서 올려드리며 그 손을 다시 보았다. 굳은 살, 흉터, 거친 피부. 마치 삶이 손바닥에 새겨진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상호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지켜봤다. 버스도 안 타네. 택시도 안 부르고 한 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풀었다 하며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그날 저녁 상호는 밥상 앞에서도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 부인이 물었다. 당신 왜 그래?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에는 손수레와 사료포대 그리고 그 할머니 손이 떠나지 않았다. 늦은 밤 도시에 사는 아들이 전화해 왔다. 아버지, 가게는 잘 돼요? 그럭저럭이다. 잠시 망설이다. 상호는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다. 이상한 손님이요? 아들은 웃으면서 넘겼다. 에이, 별사람 다 있죠 뭐. 근데 말이다. 상호는 끝까지 다 말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입에도 자연스럽게 그 말이 오르내렸다. 또 가네, 또 가. 저 나이에 저걸 어떻게 끌고 다니냐.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궁금한 눈길을 보냈다. 상호는 그 시선이 점점 불편해졌다. 내가 저분에게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사실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 동네에 있었는지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사료를 사간 뒤 상호는 문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다. 따라가 볼까 말까. 발끝이 한 번 앞으로 나갔다. 다시 안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결국 따라가지 못했다. 그날 밤 가게 안 조그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지역 폐건물에서 불법 동물 사육장이 발견돼 상호는 움찔했다. 뉴스 속 폐건물이라는 말이 귀에 꽂혔다. 그는 라디오를 끄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천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료포대, 굽은 허리, 낯선 할머니, 그리고 어딘가 모를 불안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미 이야기는 조용히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상호는 사료 배달 명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성함이라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점심 무렵 볼 일이 있어 읍사무소에 들렀다. 직원이 인사를 했다. 아, 사료가게 사장님 오셨네요. 상호가 슬쩍 물었다. 저기 혹시 혼자 사시는 노인분 중에 요렇게 키 작은 할머니 계시죠? 손으로 허리가 굽은 모양을 그려 보였다.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김복녀 할머니요?
성함이 김복녀? 예. 나이는 75쯤 되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이 동네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상호는 처음으로 할머니 이름을 알게 되었다. 김복녀. 돌아오는 길 상호는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되뇌었다. 이름이 생기자 그 할머니가 조금은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전까지는 그저 이상한 손님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딱 맞는 시간 가게 문이 또 조심스럽게 열렸다. 저기 익숙한 목소리. 상호는 본능적으로 말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깨 사료 20킬로로. 상호가 포대를 꺼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복녀가 고개를 들었다. 예. 성함이 복녀 맞으시죠? 복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상호를 보다가 살짝 웃었다. 누가 가르쳐줬나 보네. 복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뭘로 부르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름 불러주는 사람 오랜만이네. 상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야 뭐 손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마음 한편이 미묘하게 저릿했다. 사료를 씻는 동안 상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다 다시 다물었다. 이제는 좀 물어봐도 되지 않나? 하지만 결국 그날도 묻지 못했다. 저녁 때 이장이 가게에 들렀다. 상호 씨, 요즘 폐공장 쪽에 출입이 많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상호의 손이 멈췄다. 폐공장이요? 응. 낯선 노인이 맨날 들락거린다고. 이장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상호는 머릿속에서 점들을 이었다. 사료 20킬로, 굽은 허리, 폐공장. 설마 정말 거기서? 생각이 거기까지 가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라디오에서 또 비슷한 뉴스가 나왔다. 지역에서 불법계 사육장이 적발되어. 상호는 본능적으로 볼륨을 줄였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다. 전화기 너머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불법으로 개 키우는 사람들 엄청 많다니까요. 상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할머니가 그럴 사람 같진 않은데. 아들은 단호하게 잘랐다. 사람은 겉으로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니 상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래, 겉만 보고 어찌 알겠나.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다음 날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도 복녀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오늘도 20킬로로. 겉옷은 조금 젖어 있었다. 상호가 말했다. 할머니, 오늘 같은 날은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굶어. 그 말은 전에 한번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우중충한 날씨 때문인지 상호의 마음도 더 무거워졌다. 빗속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복녀의 어깨가 점점 멀어졌다. 상호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저 어깨 위에 지금 뭐가 올라가 있는 걸까? 사료포대 하나뿐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일까? 그날은 상호도 견디지 못했다. 우산을 집어들고
가게 문을 잠시 닫았다. 다녀오겠습니다. 부인이 물었다. 어디 가요? 조금만. 말을 흐린 채 상호는 복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발을 옮겼다. 골목길을 꺾고 논길을 지나 조금 더 나아가자 낯익은 건물이 보였다. 붉은 벽돌이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공장, 폐공장이었다. 그 앞에 복녀의 손수레가 서 있었다. 상호는 일부러 멀찍이 섰다. 가까이 가기엔 왠지 겁이 났다.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안쪽이 희미하게 보였다. 복녀의 그림자, 그리고 낮게 기는 다른 그림자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낑낑대는 울음, 발톱이 바닥 긁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상호의 심장이 쿵, 쿵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개들이 맞나? 문틈 사이로 복녀 목소리가 들렸다. 자, 천천히 먹어. 싸우지 말고. 다 있어. 다 줄게.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손주를 달래는 할머니 같았다. 상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다가 멈춰섰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나도 돌아올 수 없겠지. 비는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상호는 젖은 우산을 꼭 쥔 채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아무것도 확실히 본 것은 없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상호는 잠을 전혀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비오는 폐공장 문틈에서 들려온 소리,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아침이 되자 아내가 물었다. 당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상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그날 오전 손님 두 사람이 수군거렸다. 폐공장 쪽에서 개소리가 난다더라. 그 할머니 있잖아. 사료 맨날 사가는. 상호의 손이 사료 포대 위에서 멈췄다. 철물점 주인이 말했다. 상호 씨, 혹시 무슨 일 나면 다 알면서 모른 척한 사람도 책임 있어. 그 말이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날도 복녀는 왔다. 얼굴이 조금 더 말라 있었다. 오늘도 20킬로.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할머니,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복녀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안 돼. 짧고 단단한 말. 상호는 더 묻지 못했다. 계산대 위에 동전 하나가 떨어졌다. 딸각. 복녀는 허리를 숙여 주우려다 잠시 비틀거렸다. 상호가 급히 손을 뻗었다. 괜찮으세요? 복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어지러워. 그 말이 상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료를 씻는 동안 상호가 다시 물었다. 왜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복녀는 잠시 멈췄다가 같은 말을 했다. 굶어. 이번에는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상호의 속은 답답해졌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는 안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개입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상호는 읍사무소로 갔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신고는 없고요. 상호는 한숨을 삼켰다. 직원이 덧붙였다. 혹시
가게에서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숟가락이 자꾸 멈췄다. 아내가 낮게 말했다. 당신 성격에 모른 척 못할 거잖아. 상호는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봤다. 경찰서 번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괜한 일에 엮이지 마세요. 그러다 문제 생기면 아버지만 손해예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해질 무렵 상호는 다시 폐공장 근처에 섰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괴상하게 뛰었다. 열지 마라. 그래도 봐야 한다. 두 생각이 서로 밀고 당겼다. 상호는 결국 물러섰다. 아직 아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었다. 이튿날 아침 동네 게시판에 종이가 붙었다. 폐공장 관련 민원 접수 중. 상호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날 밤 상호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내려놓지 않았다.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전화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읍내에 경찰차 한 대가 섰다. 윤상호는 가게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신고하신 분이죠? 경찰이 물었다. 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폐공장 앞에 도착했다. 낮에 보니 더 낡아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경찰이 말했다. 여기 맞습니까? 상호는 짧게 대답했다. 예. 경찰이 문을 밀었다. 끽. 오래된 철문 소리가 가슴을 긁었다. 상호는 본능처럼 눈을 피했다. 안에는 사료 포대들이 쌓여 있었다. 낡은 담요, 물 담긴 그릇. 그릇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10개도 넘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개들이 있긴 있네요. 그 말에 상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직도 이상했다. 왜 혼자서 이런 걸?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시오? 김복녀였다. 얼굴은 더 수척했고 손은 많이 떨리고 있었다. 복녀는 경찰과 상호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민폐를 끼쳤네. 상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경찰이 물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은 사료가 필요한 겁니까? 복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상호를 바라봤다. 눈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이상한 담담함이 있었다. 복녀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들이야. 집도 없고 데려갈 사람도 없는 애들. 누군가는 먹여야 하지 않겠나? 상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료 20킬로의 무게가 그제야 가슴으로 내려왔다. 복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돈은 없지만 굶기는 건 못하겠더라. 경찰도 잠시 고개를 숙였다. 어떤 행동은 이상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너무 묵묵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75의 할머니는 매일 사료를 옮겼지만 사실은 생명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것은 불법이 아니라 너무 조용한 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오래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곁에 앉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